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1년 미만으로 거주를 하면은 그 사회보장번호 같은 게 안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좀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는 없지만 그 보장번호 받으면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행복지수라는 게 좀 주관적인 거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얀테 법칙이라는 이념이 있는데요. 그게 너는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하지 않다, 너는 뭐 똑똑하지 않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범한 거를 가르치는 그런 이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과시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 터부시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좀 적게 느끼고, 그래서 비교지를 이제 덜 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되게 그게 의문이기는 한데, 사실 스웨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왜 복지로 성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되고 나서 복지를 시행을 하고 된 거지, 복지국가를 시행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고, 스웨덴도 복지국가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웨덴이 이렇게 뭐 혁신국가로 인정을 받고, 또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기업 친자본 정책을 철저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도외시하고 그 복지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복지는 경제 성장에 그 걸림돌,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쳐서 성장을 한 거고, 복지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 그걸로 상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상복지라는 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다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다른데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본주의에 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국민 개개인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무상복지 체제에서는 선택권이 주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무상복지가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퀄리티의 문제도 있어요, 무상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무상복지를 실시하기 전에 이런 그 문제, 고질적인 문제, 뭐 퀄리티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국민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무상의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이 서비스 그대로 공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무상복지가 되면 지금처럼 자주 병원을 가지도 못할 거고, 외국 사람들처럼 전문의를 이렇게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뭐 서울에 와서 아산병 가고 이런 것도 차단을 하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른 거주지에서 그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래도 무상복지가 괜찮냐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냥 공짜라고만 하니까 사실 그건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무상이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가끔 그 리플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비판은 했는데 대안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안책, 제가 말씀드린 대안책은 이제 철저하게 시장 경제를 추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책을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형 모델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로 발전한 국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좀 도외시하고 이런 자본 격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조금 받아들여서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만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유럽이야말로 자산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북유럽 모델이 자본의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시장 경제를 해서 그 성장의 과실이 아랫사람에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델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또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무상복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형 모델이라는 거는 그 전에 우리나라가 발전해왔듯이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는 항상 최소한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하는 거에서 뭔가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정도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담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한 가지 정말 뭐 별거 아닌 거라고 해도 소득세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기업이 내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근로자가 냈거든요, 소득세를. 내가 새 전 소득을 받아서 그 구세청에 신고를 하는 건데, 한국 기업들은 근로자의 세금까지 구세청에 납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의무를 지고 있고 너무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정부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설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사실 스웨덴도 한 10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정책을 폈는데, 지금도 20%가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이민자니까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난민들인데, 소말리아나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많이 왔고요. 근데 이제 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치안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고, 그 난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근로는 하지 않고 체리피킹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 혜택이 그 사람들한테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평범한 성실한 스웨덴 사람들은 혜택을 좀 상대적으로 덜 누리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그 민주당이라고 해서 극우 정당이 있었는데 나치즘을 계승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렬한 되게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는 그런 극우 정당인데, 최근에 제일 마지막 총선에서 그 당이 한 18%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제3당이 됐어요. 근데 그 극우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뭐 이민자한테는 영주권 주지 말고 임시 거주증만 주자. 뭐 그리고 난민들 나가야 된다. 난민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그 되게 과격한 구호를 하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 18%나 득표를 했다는 게 사실 스웨덴 사람들도 좀 불만이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들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노인 빈곤 문제도 있고, 또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복지 혜택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세금 더 낼래라고 하면 다들 그거는 또 싫어요. 그리고 나는 중산층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이 부자 증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부자 증세 모델은 아니고 서민과 중하위층 그리고 하위층, 중산층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지탱을 하는 구조이거든요. 사실 핀셋 증세를 하면 좋지만 부자들을 딱 집어서 근데 부자들은 근로소득은 얼마 없고 자본소득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본소득이 대부분 또 금융자산이다 보니까 조세 회피처로 자본을 빼돌리기가 쉬워요. 스웨덴도 한 400명 정도는 자본을 그렇게 회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세 회피처로. 그리고 부자들은 뭐 골드바라든지 뭐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 뭐 이런 걸로 또 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사실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부자 증세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게 부자들은 그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돈을 회피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본이라는 게 국가 간에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릴 수가 있고 그 세금을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복지국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걷어야 되냐면 근로소득하고 부가가치세 이거는 그 빼돌릴 수가 없는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부자한테 핀셋 증세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기분은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원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적게 넓은 세원으로 많이 거두는 게 세원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원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특히 우리나라는 근로자들 중에 면세 비율이 40%라고 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하게. 제가 스웨덴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살면서 좀 기존의 다른 뭐 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 모습과 좀 다른 면을 발견을 하게 돼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강의 재밌게 들으시고 또 책도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